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시민사회 활동 9번째 혹은 10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LMS에 올려놓을 것이고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진목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영화도 하시고 시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전에 이분이 처음 시집을 냈을 때 제가 그 시집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뭐 알고리즘이 타고 갔는지 이분이 이런 산문집을 내신 걸 최근에 좀 확인을 해서 읽다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 활동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장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거의 매번 지고 만다. 사실이 그렇다. 사랑이 결여된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 사랑이 결여된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방치되어 무능력한 존재로 낙오한다. 낙오자는 사랑을 품은 채로 병든다. 먼저 마음에 병들고 병든 마음이 몸을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시킨다.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반성한다. 사랑하는 자신과 사랑이 없는 세계를 반성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한다. 하지만 세계를 바꿀 힘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힘이 넘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정력적인 얼굴과 힘찬 걸음걸이를 우리는 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고 무기력한 사람이다. 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꾸고 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무언가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의 증거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미워한다는 건 네, 또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어떤 관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어, 이 문장을 보면서 뭐 여러 생각들이 스쳤지만 또 주변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몸이 다치고 또 마음이 다치는 주변의 많은 동료 선후배들 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우리 교실에도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또 문장을 좀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읽을수록 조금 여러 가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사랑인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아픈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활동가라는 직업 자체는 확실히 세계를, 사회를 사랑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아프고 찢기고 또 상처받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노동의 한 구성 요소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노동이 사실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의 시간들을 줄이는 거죠. 깎아먹는 거죠. 모든 노동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노동들이 건강할 수 있는 요소는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동 건강의 개념이기도 하죠. 소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그 소진과 번아웃에 대한 연구 자체가 어떤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 노동자들에게서 최초부터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예. 소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런 사회활동, 사회복지, 이런 사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서 그들을 관찰하면서 나온 개념이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즉 뭘까요? 혹은 이 문장과 연결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왜 아플까? 번아웃 이론들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그 힌트는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에 많은 걸 쏟는 만큼 아웃풋이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게임이거든요. 뭐 여러분 다 사랑하시고 다 뭐 연애하시고 뭐 아직 연애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친구에 대한 마음도 비슷할 수 있죠. 우정과 사랑은 아주 유사한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혹은 노동도 우리가 열정과 사랑에 많이 유비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진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것, 거기서 발생되는 게 소진이라고 하는 정념이고 정신과 마음 상태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전 처음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너무나 재밌었는데, 직업으로서의 시민사회 활동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크나큰 열정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실 안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몇 사람의 열정 정도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속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회는 아주 커다랗고 복잡하고,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터레스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사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동가 그룹들의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그 끝없는 열정들이 실은 많은 경우는 결과로서 혹은 성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활동가들이 뭐 이렇게 뭐 전단지 붙이거나 뭐 단순 노동을 할 때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왜일까요? 그거는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노동들이잖아요. 물론 그 노동 자체에도 아름다운 요소가 있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가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 그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 그런 원리에 의해서 소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고, 비대칭이죠. 인풋과 아웃풋의 비대칭인데 그것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면 소진의 수준이 좀 달라지겠죠. 사랑도 그런 거겠죠. 사랑도. 근데 여기서의 모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사랑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열정도 적당히 쏟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를 사랑하는 직업으로서의 활동, 아플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 저의 이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을까가 저의 최종적인 고민입니다. 안 아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채로 활동을 하면 그건 바로 또 티가 날 거예요. 사회가 안 바뀌는 것 같고 또 사회적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나마 그들이 사랑을 쏟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안 바뀌어가 아니라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고 유지가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공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너무 아프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시민사회 활동을 사랑하신다면 어떤 적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또 그것들을 잘 조정해주는 주변의 동료들이 또 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나를 해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도 사쿠라라고 하는 배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좋아하는 작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셨죠. 안도 사쿠라 아마 이름으로 딱 모를 수는 있겠지만 화면을 보면은 누군지 딱 단번에 아실 텐데, 그분이 찍은 그 히키코모리 배경의 영화 천엔의 사랑인가요? 만엔의 사랑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모모의 사랑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랑과 관련돼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댓글에서도 막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봤고 최근에도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살짝 체력이 안 돼서 그럼 유튜브에 요약해 놓은 게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유튜브로 그 영화 요약을 보는 분들이 그 작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더 평가가 냉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 안도 사쿠라의 그 배역, 그 주인공 배역이 사랑과 관련돼서 어떤 그 하는 선택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못 참으니까 또 댓글을 좀 달았죠. 네. 니들은 그럼 얼마나 현명하게 사랑을 하냐. 그리고 사랑이 현명한 게 어딨어? 현명하면 사랑을 하겠냐? 어쨌거나 일단은 많이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뭐 사람이든 뭐 활동이든 공부든 일단은 아파봐야 좀 적당히 아픈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의 20대도 그랬고 지금의 20대도 그걸 너무 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따지고 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지, 그 소위 리스크를 관리하고 너무 성찰적인, 너무 메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20대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꼰대이고 선배 같은 마인드이긴 하지만 저는 확실히 그 시기에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을 겪으셨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술 드시고 좀 달리기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좀 잘 격려하세요. 이것이 사랑했던 흔적이라고. 사랑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럼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아픈 사랑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럼 좀 사랑에 빗대어서 활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만나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할 얘기가 있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고, 혹은 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한 고민보다 사랑에 대한 고민을 가져오는 학생들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또 그 학생이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전 또 좀 싫어해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좀 양아치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쭉 이어져 볼까요?
유진목 시인의 사랑과 산책은 그 괜찮은 산문집인 것 같아요. 물론 어, 죄송합니다. 약간 여자 홍상수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홍상수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해서 물론 좋아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홍상수 감독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이유영 배우님 나오셨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유영 배우님과 네, 늘 나오는 아저씨들 나오시고 어쨌거나 그 작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유영 어쨌거나 나의 가장 나종 이거는 박완서 선생님 작품이에요. 어쨌거나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보면서 약간의 좀 이런 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사랑과 산책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성찰들이 문장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또 그 몇 가지 좋은 문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강의 노트랑 함께 좀 달아둘게요. 이거는 뭔가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데 만족스럽지 않거나 혹은 사랑을 잠깐 쉬고 계시면서 또 사랑을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만한 문장이어서 그 문장도 같이 한번 좀 달아둘게요. 유진목 시인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좀 여자 홍상수 그런 느낌이 조금 담배 피면서 썼을 것 같은 그런 담배가 문제가 아닌데 약간의 조금 모르겠다. 20대가 읽으면 또 어떨지 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 유진목 시인의 산문집보다도 나연덕 시인이라고 좀 젊은 시인인데 그 나연덕 시인이 쓴 그 사랑에 대한 죄송합니다. 사랑에 대한 산문집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나연덕 시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조금 속도를 내보죠. 활동가의 업무 중에는 그 교사로서의 활동가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활동들을 결국엔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명하고 또 시민들을 매료시킬 수 있어야 이 활동의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활동을 잘 설명하는 건 활동가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이면서 또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인류학적으로 교사의 원형은 추장입니다. 그 부족의 추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디언 지역들의 뭐랄까요? 인디언 지역들의 그 문화기술지 같은 것, 민족지 같은 것들 연구했던 자료들 살펴보면 그것들이 보다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추장이 누구인지를 그 연구자가 맞히는 이런 막 이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추장이냐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주변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추장이래요. 네. 그리고 가장 떼꼬내 보이는 사람이 추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추장에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사회를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기술, 그럼 결국엔 말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같은 부족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혹은 우리 안의 규율들이나 규칙들을 어떻게 유지시킬 건지를 말을 통해서 잘 재미있게 설득하는 사람이 추장의 조건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또 추장의 조건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는 역할이 또 추장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또 추장을 통해서 약간의 활동화를 좀 이렇게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느낌도 있는데요. 뒤에 먹이는 것들은 뭐 교사로서의 활동과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잠깐
물론 또 선생님들이 또 많이 먹이시죠. 또 이렇게 또 잘 먹이는 선생님들이 항상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말을 잘하는 추장의 그 맥락에서 하나 재밌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피에르 클라스트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68 세대의 문화인류학자이신데요. 그러니까는 이 피에르 클라스트 같은 사람들은 기존의 68 이전에 어떤 뭔가 제국주의의 통치를 위해서 문화인류학을 했던 사람들과 입장을 달리하겠죠. 어떤 평등주의와 급진적 평등에 기반해서 문화인류학을 하고 문화기술지를 하려고 원시사회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봤었던 하나의 그 원시사회 민주주의의 되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추장이 막 말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의 그럼 또 기능은 뭐냐면 추장의 말에 매료는 되지만 매료되지 않는 척을 하는 게 구성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추장은 원래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추장이었겠죠. 근데 추장에 기본적으로 매료되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또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막 황홀하게 막 여기고 그러면 권력이 일원화될 것에 대한 원시사회의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잘해야 되는데 저들이 내 말을 안 듣는 퍼포먼스를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도 끊임없이 매력적인 말을 하는 게 추장의 주요한 요건 중 하나였다는 거죠. 자,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활동가는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 교사로서의 활동가 역할, 즉 시민교육을 하는 활동가들. 근데 이거 모든 활동가들에 포함되거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막 이런 얘기를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뭐 경주쌤 뭐 활동가들 다 말 잘해야 되냐고 무슨 뭐 다 달변 가야 되냐고. 그게 아니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어떤 진정성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미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변가들이죠. 우리 안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재치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재밌게 말을 하겠냐고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말하고 또 재밌게 말은 못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재치꾼도 아니고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양한 사례들을 강의 안에 끌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쨌거나 활동가는 매력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시민들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에 그들을 조금 더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활동가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성명서를 쓰거나 혹은 많은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집회들에. 그것과 교육은 좀 다른 거예요. 구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교육은 상당히 인위적인 퍼포먼스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인위적이면서 리얼하게 말하는 것들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겠죠. 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 시민사회의 주제로서 인권 평화교육 또 청소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쭉 그 단체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93년에 만들어진 한국인권운동의 정말 중요한 파운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집단 자체가요. 인권운동 사랑방을 통해서 여러 인권 의제들이 말해지고 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운동 사랑방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번 클릭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죠. 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인권운동 사랑방의 소개입니다. 그냥 줄여서 사랑방이라고도 불러요. 사랑방은 인권의 역사는 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죠. 시민사회 활동이 그 목소리들의 마이크를 주지 않았더라면 목소리가 들릴 수 없는, 혹은 그것들을 인권의 의제로서, 권리의 의제로서 새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문제화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들이 두었더라면, 어느 특정 누군가가 권리나 몫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냥 자연화해서 두었더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의 문제화해서 그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것이 인권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인권을 배운다는, 아주 급진적인 그 하향주의 같은 것들이 있죠. 급진적인 하향주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대상자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는 어떤 하향주의 같은 것들을 또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배운다는 것은 배운다는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 93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인권운동 사랑방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권의 씨앗을 다채롭게 퍼뜨리고자 2006년 인권연구소 창과 또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들로, 그리고 또 영화제로 독립분화됐다는 거죠. 네, 우리가 가져온 이유는 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권교육센터 들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들입니다. 들은 한국에 존재하는 인권교육, 즉 인권도 시민사회의 의제이지만 인권교육 자체도 시민사회의 의제인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전문화된 기능이겠죠. 독립분화된 기능입니다.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 만들어졌지만 뭔가 인권운동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인권의 가치를 인위적인 퍼포먼스로서, 교육으로서 풀어내는 건 뭔가 또 다른 필요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2008년에 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클릭할 때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2008년에 인권교육 전문단체 체크로 출발하여 인권교육이 가장 인권교육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단체들에 한번 자원활동을 해보고 또 취업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회대 졸업생 중에 여기서 활동하는 또 우리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학생은 아니고요. 이거 오히려 동료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제 밖에서 우연하게 지리산에 워크숍을 갔다가 이 분을 만났어요. 근데 본인이 저기 성공회대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런 또 들의 활동들, 인권 자체를 넘어서 인권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그래서 여러 어떤 인권 교재들을 만드시고 또 그 여러 인권 관련된 뭔가 연구들을 할 거고요. 인권 플러스 인권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후자는 인권 교육에서 무엇이 다뤄져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다뤄져야 되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공교육 내에서도 여전히 그 인권 교육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단체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자연스럽게 인권 교육과 학생 인권, 청소년 인권이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시민사회 활동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념,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도구, 방법의 일치를 추구하는 정동들이 시민사회 활동 안에 내재되어 있죠. 구성 요소로 아주 안착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단체라면 우리의 조직 역시도 인권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방법의 도구의 어떤 급진적인 일원화, 조화, 일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도 뭐 이런 얘기들, 아까 말했던 아래를 지향하는 조직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민주주의를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참 좋네요.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민사회 역사입니다. 내용과 방법을 일치하지는 못할지라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여러 조직들 내에서 이 소위 조직 내에 파워하라 그러니까 조직 내의 그 저기 뭐 직장 괴롭힘 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민사회 활동 안에서도 성폭력의 문제도 있어 왔고요. 또 어떤 과도한 노동들, 과로한 노동들의 문제, 어쨌든 노동 문제가 시민사회 활동 안에 항상 그 해결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인권을 다루고 또 인권 교육을 다루는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문구들,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것, 즉 조직이 다루고 시민사회 활동이 다루고자 하는 의제와 그 의제를 실현해가는 방법으로서의 조직 운영, 조직 문화라는 것들을 좀 급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정동들이 시민사회 활동 안에 내재해 있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것들을 그나마 일치시키려고 하는, 또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단체들을 만드셔야 될 텐데, 그죠? 우리 과제로, 우리 워크숍으로. 그랬을 때 이런 요소들도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동 형태, 근무 형태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소년 인권 운동 같은 것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다 어떤 인권 운동 사람방의 어떤 그 흐름 하에서 인권은 최대주의로 가는 소위 확장주의를 그 자신의 속성으로 갖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운동도 분화되어 가는 겁니다. 기존의 인권 운동에서 어떤 청소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말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확장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또 잘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안 넘어가지? 자, 아이폰 도와주세요. 선생님, 정말 어떡하지? 잘 됐는데 이걸. 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투명 화면권 열릴까요? 아이폰 왜 이래? 씨. 여러분 어쨌든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이거 지금 안 되네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그런 흐름 안에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의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보죠. 붙여넣기 이동. 렛츠고. 자, 이런 표현들 중요하죠.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일상 언어 속에서의 나이 차별 같은 것들 하는 거죠.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체벌은 국가 폭력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제가 지음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한 3년 전이었나요? 어쨌든 이 문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고, 또 너무나 훌륭한 의제 그 캐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캐치한 거죠, 이런 게. 우리가 과거에 국가폭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들, 음, 최근에 그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 찢겨진 청춘이라고 하는 책인데 70, 80년대에 소위 이제 학생 운동을 하던 많은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해서 이제 군대에다 쳐넣는, 예, 이런, 이따가 우리가 또 평화 얘기를 좀 더 할 거지만 군대에 이렇게 완전히 해가지고 거의 납치하다시피 하는, 어쨌거나 소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국가 배상도 해야 되고, 문제도 조사해야 되고, 과거에는 폭력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 렌즈를 비추면서 마이크를 주면서 문제화하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 뒤에도 얘기하겠으나, 성노예 문제, 위안부 문제,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국가가 덮었단 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만 있습니까? 한국전쟁 당시에도 위안부가 설치됐었죠. 다 그 만주에서 그 자식들이 배워온 거예요. 박정희부터 해가지고. 한국전쟁 때도 그 한국군 위안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일본 만주에서, 그 일본이 그 만주 괴뢰국에서 행했던 그런 나쁜 행동들을 배워온 어떤 그런 장교들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이라는 것도 그냥 단번에 인정받는 국가폭력은 없어요. 국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끝도 없는 배상들이나 이런 정말 끝도 없는 이 조사들을 통해서 어느 한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체벌 역시도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효력 같은 거예요. 효능 같은 거예요.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새로운 흐름 속에서 파악되고,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의제들을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어떤 이런 시민사회 활동의 생태계,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게 사과받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맞아봤습니까? 저희 때는 진짜 리얼하게 선생님들이 때리던 시절이거든요. 저는 진짜 약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아름다운 시를 읽고 문학을 얘기하던 국어 선생님이 진짜 학생들을 정말 진짜 무슨 용역 깡패처럼 학생들을 정말 막 온갖 것들을 다 써가면서 때리는 것들을 봤을 때 진짜 그 선생님에 대한 정말 손절을 쳤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있거든요. 도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것만 좀 얘기해보고 넘어갈까요? 핵심 가치입니다. 지음에 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지배적인 통념에 문제제기합니다. 문제화. 문제화에 반대되는 개념 자연화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거죠.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갑니다. 네. 인파워링이라고 하죠. 당사자 권력화입니다. 당사자 권력화. 저희도 시민사회 활동을 정의할 때 이 요소가 들어갔죠. 또 하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청소년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운동의 주체로서 함께 말합니다.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청소년 인권 운동의 주체로서 함께 말합니다. 주제지 않았을까? 어쨌든 좀 다 직관적으로 확 이해가 되진 않네요. 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내용과 방법의 일치, 어쨌든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책임과 성과, 자원을 공유하는 활동과 단체를 지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동안 어떤 이런 청소년 인권운동 영역 내에서
그 소위 정당으로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다 같이 했는데 어떤 활동가 하나가 대표가 되면서 그가 어떤 이런 크레딧을 다 가져가면서 정당으로 굳이 말하면 승진하는 거죠. 따옴표 치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청소년 단체들도 연결되어 있고 아마 지금도 긴밀하게 그 문제들을 그 진통들을 겪었던 단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책임과 성과와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어떤 대표 단체, 대표 활동가의 성과로 몰빵되거나 독점되는 것들을 막는 거죠. 독점의 반대는 공유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에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 역시도 시민사회와 정치라고 하는 소위 시민사회 체계와 정치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간고사 때도 시험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로 넘어가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국면에 넘어가면서 여기 활동가가 소위 정치인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정말 한국 시민사회 역사에는 무수히 많이 있었는데 그 진통을 청소년 단체가 겪었는데 과거에 조금 더 그냥 고루한 단체들에서는 활동가가 정치인이 되는 것들 뭐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인권단체는 인권 의제 속에서도 소위 한국의 인권 운동의 역사에서도 되게 최근에 나온 흐름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더 급진화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기존의 인권운동 영역 속에서 뭔가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충분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등장했다. 이거는 기존의 운동보다 훨씬 더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급진적인 것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내용과 방법의 일치성을 보다 급진주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원칙 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so cool. 이런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인권운동, 청소년 인권운동의 길을 제시한다. 지어나간다. 지음한다. 오케이. 좋은 포인트. 지음에서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들으면 되게 재수없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 인스타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많은 경우 청소년 인권운동을 거쳐가는 활동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거 계속할 거야. 물론 청소년 당사자가 활동가가 되는 흐름들을 만들 거지만 청소년 활동을 꾸준히 해서 이제는 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든 사람들도 청소년 인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즉 이거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활동의 어떤 독자적인 독립분화된 영역으로 만들 거야. 독립분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 거고 그거를 단체화할 거야 라는 거죠. 거쳐가는 단체 수 정도로 우리는 이 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투명 가방끈 우리가 몇 번 또 수업에서 얘기했던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지음이 보다 청소년 인권 의제의 보다 종합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곳이라며 투명 가방끈은 학력주의나 능력주의 기반의 학교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입시교육 체제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단체입니다. 투명 가방끈인 거죠.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를 폐기하고자 하는 단체인 거죠. 네. 하지만 청소년 인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 가방끈에서 얘기했었던 되나? 재밌는 얘기들 중 하나가 대학을 중퇴한 것. 네, 투명 가방끈 이런 곳입니다. 네. 대학을 중퇴했는데 어떤 대학을 중퇴했는지에 따라서 또 차별이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재밌다. 서울대를 중퇴하고 서강대를 중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셨는데 중퇴를 하셨네요 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읽히니까 내부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투명 가방끈은 가방끈으로 표현되는 학력, 학벌, 차별에 반대하며 가방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들을 불안, 불행으로 내모는 입시 경쟁 교육, 학력, 학벌, 차별 사회, 대학 중심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투명 가방끈과 함께해요. 라는 겁니다. 이런 좀 더 급진적인 또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나로는 우리 또 저기 도담, 우리 도담이 여러 번 얘기해 줬기 때문에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수나로는 이 두 가지 단체보다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저 커피 한 잔만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급진적이고 최대주의적인 의제들을 말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나로의 한번 연역들을 쭉 봐오면 청소년들이 겪었던 고통들, 왜냐하면 아수나로와 시민사회활동이라는 것이 그 의제들의 혹은 당사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거잖아요. 사회적 고통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활동 연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사회적 고통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피스모모라는 단체는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역시도 마치 인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인권교육운동이 나온 것처럼 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평화교육운동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담당해서 하는 단체가 피스모모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 대표님이 또 저희 오래된 동료이기도 하고 또 난민인권센터의 회원이기도 하셔서 초창기 회원이기도 하셔서 저희가 또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이신 문하영 선생님이 저랑 아마도 그 동년배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홈페이지 왜 이러니? 자, 피스모모는 보겠습니다. 평화 커먼즈를 실현한 시민 공동체다. 네, 벌써부터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약간의 제가 볼 때 피스모모의 조금의 좀 갖고 있는 문제식 중 하나는 약간 엘리트주의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평화와 배움, 평화와 일상을 연결함으로써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간다. 커먼즈가 그 모두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평화 커먼즈를 실현하는 거다.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단순한 분단의 해체나 어떤 통일 이런 수준에서의 평화 운동들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이미 여기부터도 기존의 평화 운동들에 대한 어떤 갱신이 있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느낌이 있는 거죠. 평화가 단순한 어떤 체제의 평화를 넘어서, 물론 체제의 평화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체제의 평화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우리 관계에 스며들고 우리 교실 안에도 스며들고, 그래서 평화를 커먼즈하는, 평화를 커머닝하는,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미션으로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평화와 배움을 연결하는 교육 활동, 또 그것들이 스며들게 해야 되니까 교육과 문화를 연결하는 그런 활동들, 또 구체적인 실천들, 그리고 평화 교육 운동이지만 평화 운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자체에 대한 어떤 의제의 재발굴 혹은 의제의 확장, 이런 것들도 주요 활동으로 이렇게 두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의 네이밍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뭐겠냐면요, 이런 거죠. 모두가 모두에게 배운다죠. 모두로부터 배운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모모.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아까 그 엘리트주의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모모에서 했었던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모모 평화대학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건데, 우린 되게 평등한 페다고지를, 평등한 교육학을 주장하는데 그 뒤에 대학이 붙어야 되냐? 이러면서 그것들을 아마 이제는 평화대학이라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밌죠? 오늘의 키워드가 인권이고 평화고 다 보니까
사실 인권과 평화만큼 주장하는 내용과 방법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또 영역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에는 그 주장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단체 자체를 어떤 뭔가 단체 활동 자체의 제한을 만들게 되는 것도 재밌는 거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의제를 만들고 추구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들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말 자체가 구조가 되고 형식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 구조주의가 이런 것들에 어떤 차가 나는 아이디어이기도 한 겁니다. 언어가 구조인 거죠. 그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의 선배자인 에밀 듀리겜, 언어는 마치 사회와 같다. 사회는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 문법 체계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운동의 의제, 언어화시킨 것들이 다시 자신들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자신들을 계속 자신들의 활동들을 돌아보게 하고 활동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피스 모모 대학, 얼마나 네이밍 이뻐요. 모모 평화대학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며. 근데 뭐 그럼 대학 안 나온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대학이어야 돼? 배우는 공간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 이제 넘어가 볼게요. 활동가의 업무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활동가들은 예술가와 종교인의 그 요소들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으로 여러 개를 써놨습니다. 수녀님,